자, 이번 시간에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관한 주제를 봐야 되는데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오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절대적으로 외울 양들이 좀 많아서 버거운 부분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 그림을 가지고 먼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계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현실적 급부가 이루어졌을 때 성립하는 계약을 요물 계약이라고 불렀었고요. 그 대표 값이 계약금 계약이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매계약, 매매계약, 그 다음에 교환, 임대차 계약은 낙성 계약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승낙이라는 것이 있게 되면 성립하는 계약을 낙성 계약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요. 한편 매매교환 임대차는 쌍무계약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서 파생되는 문제가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라고 하는 거, 피배임이라는 것은 동시이행의 항변권 인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또 하나의 쟁점 삼았던 것이 위험부담의 법리라고 해서 다시 머릿속으로 그리셔야 돼. 자꾸 그리셔야 돼. 매도인 잘못했다라고 했을 때 매수인은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해서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이행기 전에 매수인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행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거나 매수인의 수령 지체 중에 이행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면 모양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서 이행 불능의 상태에 이르게 되면은 매도인은 자기의 채무를 면하게 될 것이고 매수인에게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자신이 채무를 면함에 따라서 얻게 된 이득은 반환해야 된다. 이렇게 논의가 됐던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양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서 이행 불능의 상태에 이르게 되면은 이때 매도인 한마디 하죠. 해서 자신의 채무를 면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대금 지급은 청구할 수 없다. 대신 자신의 채무를 면함에 따라서 얻게 되는 이득, 만약에 매도인이 등기 비용을 부담하기로 약정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매수인에게 반환해야 된다라고 할 것. 한편 매수인은 계약의 유효를 주장하면서 대상 청구권이라는 것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가 소위 쌍무계약이라는 개념에서 파생됐었고요. 그 다음에 유상계약이라고 하는 거, 유상계약, 매매교환 임대차고요. 유상계약에 대해서는 매매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게 된다. 그래서 뒤에서 논의하게 될 임대차, 그리고 또 하나 교환계약에 있어서도 이렇게 매매계약에 관한 내용들, 그래서 매매 비용이라든가 또는 지금 논의하게 될 매도인의 담보 책임, 이런 조항들이 바로 임대차 계약, 교환 계약에도 준용되게 된다. 물론 실제 문제 구성할 때는 매매에 있어서 담보 책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슈 삼아야 될 것이 바로 교환에 있어서의 담보 책임이라는 주제를 다루게 됩니다. 해서 일단은 이 파트를 가실 때는 좀 어려워요. 종류를 다 외우는 것은 불능에 가깝고요. 그래서 논의를 삼게 돼야 되는 것이 매도인의 담보 책임을 묻는 방식 세 가지가 있습니다. 주로 우리 시험에 이슈가 되는 것은 첫 번째 이슈라고 하는 거,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뭐 받은 게 있는데, 매수인 입장에서 뭐 받은 게 있는데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근데 애초에 받은 것보다 적게 받았거나 등등등 하게 되면 어떻다?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머릿속으로 뼈대가 잡혀 있어야 돼. 해서 담보 책임의 유형이라고 하는 게 대금 감액 청구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이슈가 될 것이다 라고 할 것, 이런 게 있겠고요. 두 번째가 바로 계약 해제라고 하는 것이 이슈가 되죠. 뭐 받은 게 아예 없거나 받은 게 있다 할지라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라고 하면 어떻다? 계약 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즉 매수인은 계약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해제 등에서 파생되는 문제가 손해배상의 문제로 세 가지가 소위 이제 매도인의 담보 책임 파트에서 주된 내용이 되게 됩니다. 다시요, 받은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면 이때는 대금 감액 청구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계약 해제 문제나 또는 손해배상의 문제를 논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쟁점이 선이냐 악이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따져 묻게 됩니다. 선이 내용을 몰랐다라고 하면 이걸 우리가 선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악이라고 하는 것은 내용을 알았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전제를 삼아요. 그래서 문제 쉽게 구성할 때 선의는요, 일단 매도인 담보 책임을 따져 묻는다라고 전제가 됐을 때 안날로부터 기본적으로 권리 하자에 대해서 1년 이내에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있다. 즉 대금 감액 청구를 할 수 있다, 또는 계약 해제를 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기산점 안날로부터 1년 내 권리 하자에 관한 부분이
기준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악이었다라고 하면 이미 내막을 알았으니까 처음 계약 체결할 때부터 다 계약을 체결했을 그 당시부터 알고 있었으니까 계약을 체결한 날 그날로부터 1년 내 담보 책임 등을 물을 수가 있다. 요렇게 이게 전제가 되셔야 돼. 힘들어도 이 뼈대가 세팅이 되고 이제 경우의 수를 하나하나 따져 묻게 되게 됩니다. 다시요. 담보 책임을 묻는 방식은요. 대금 감액 청구, 계약 해제, 그리고 손해배상액 청구. 근데 뭐 밤새워서 공부를 하시나 봐요. 뭐 책이 걸레가 돼버렸네. 와우, 장난이 아니네. 책이 두 번째 책이라고요? 알고 있어요. 책 하나 더 달라고 그래서. 네, 한 가지만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올해 증 따시고 내년에 짬내서 뭐 하나 증 더 따보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하시는 게 만수무강에 좋습니다. 그래서 중개사 공부하셔갖고 또 이제 증을 한번 딱 따게 되면은 뭔 생각을 하냐면 한번 보여줘. 아무도 관심 없습니다. 그래서 내부만 힘들 뿐이지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다시 대금 감액 청구, 계약 해제, 손해배상 청구. 요거는 완벽하게 외워서 쇼부를 보는 게 아니라 경우의 수 몇 개를 가지고 짜맞추기 하는 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래서 요런 게 하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악의 관련해서, 악의에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뒤에서 논의겠지만 저당권 등 실행에 따라서 바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목적물을 취득할 수 없을 때 그때 악의에 있어서 유일하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저당권 등 실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만 정리하고 이제 살을 조금씩 붙여갈 거예요. 이 파트는 절대 완벽하게 경우의 수 뭐는 뭐고 있다고 못 풉니다. 왜? 제가 지금 7년째 약을 팔아봤는데 아직까지 다 정리가 제대로 안 돼요. 그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가서 접근을 해야 되지 줄줄줄은 안 돼. 안 되는 것들은 그냥 적당하게 하시는 게 공부 방법이에요. 그래서 담보 책임을 묻는 방식, 대금 감액 청구라는 게 있다. 이건 논리 체계가 뭐라고요? 뭐 좀 받았어야 돼. 받았을 때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는 있지만은 다 받지 못했으니까 깎아달라고 할 수 있다. 대금 감액 청구 할 수 있다. 근데 두 번째 뭐 받지 못한 경우도 포함되고 받았다라고 할지라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어떻다? 해제권이라는 것을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거기서 파생돼서 경우에 따라서 손해배상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선의 매수인의 경우 안날로부터 1년 내, 그 다음에 악의 매수인의 경우 계약 한 날로부터 1년 내, 또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내, 이렇게 미리 뼈대 잡고 가셔야 돼. 그래서 일단은 큰 그림 봐야 되죠. 우리 경우에 따라서 손해배상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이런 명제가 한번 답이 됐어요. 해서 손해배상의 범주 관련해서 하자의 발생, 그 다음에 그 확대에 가공한 매수인의 잘못이 있다면 그것도 참작해서 다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이 얘기의 논의 전제는 뭐냐면 우리가 지문 통해서 한번 봤었는데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라는 것은 무과실 책임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무과실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매도인이 잘못을 안 했다 할지라도 매수인에게 일정한 손해 등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매도인의 잘못과는 무관하게 어떻다 무조건 매도인이 책임을 지는 것을 매도인의 담보 책임, 무과실 책임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형평의 원칙이라는 것을 공평의 원칙이라는 개념을 가져와서 혹시 매도인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때 매수인의 잘못이 있다는 전제가 쌓이게 되면 이것도 감안해서 어떻다 손해배상액을 특정을 해야 된다. 한 번 나왔던 주제. 두 번째 답이 되는 거 면책특약. 면할 수 있다 없다? 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면할 수 있다 없다? 면할 수 없다. 답을 외우셔야 돼. 면할 수 있다 없다? 면할 수 없다라고. 사안은 이런 겁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매매계약 X 부동산을 얼마에 사고 팔기를 한다라는 그 주된 내용 외에 특약을 넣습니다. 매도인의 담보 책임을 면제하기로 한다. 특약을 넣게 되면 원칙적으로는 책임이 면책되는 게 원칙인데 우리 시험용으로 접근할 때는 매도인이 알면서도 고지하지 아니한 사항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다? 바로 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야. 면할 수 있다 없다 이거 하니까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지역권 얘기 기억 한번 해보셔야겠죠. 그래서 지역권 키워드 뭐였어? 승역지, 소유자, 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공작물의 수리 의무 등을 부담하는 승역지 소유자, 승역권 설정자, 위기라는 개념을 통해서, 즉 그 부분 떼내서 누구한테 그 권리를 누구한테 요역지 소유자, 지역권자에게 넘겨줌으로써 자신의 채무를 면할 수 있다. 그 얘기 있었고, 면책 특약이 있다 할지라도 다 책임을 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주제 두 가지 전체 그림과 관련해서, 자, 손해배상할 때 매수인의 잘못도 있다라면은 매수인의 잘못도 고려해서 손해배상액을 정해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책임 면할 수 있다 없다? 책임 면할 수 없다. 요건 이제 문장 법조문 그대로 뽑아버리거든요. 그래서 끝머리 면할 수 있다 없다만 가지고 가시는 게 방법. 그래서 지금 할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키워드 단위로 끊어서 공부하는 게 공부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지금 대금 감액 청구, 계약 해제, 손해배상 청구 등의 내용에 대해서 보시게 될 텐데 미리 외우십시다. 지금 첫 번째 이슈, 뭐라도 좀 받아야지 뭐가 가능하다. 대금 감액 청구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나도 받은 게 없으면 계약 해제 문제는 또는 손해배상의 문제는 발생할지언정 대금 감액 청구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근데 뭐 받았다 할지라도 아예 못 받은 경우 계약 해제 문제 발생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받았다 할지라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라고 하면 좋다. 계약 해제 등을 할 수가 있고, 경우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결론, 악의 매수인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는 케이스는 딱 한 가지, 저당권 등 실행.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악의 매수인이 유일하게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케이스가 뭐라고요? 바로 이것은 바로 악의 매수인의 경우에는 저당권 등 실행. 자, 구체적인 내용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도인은 담보 책임이라고 해서 전부 타인 권리의 매매라고 하는 거. 자, 우리가 이제 물권 행위하고 채권 행위 얘기를 다시 한번 해봐야 되죠. 물권 행위라고 하는 것은 처분 행위 또는 물권 행위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권리가 이전되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물권 행위, 채권 행위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고, 나중에 권리를 이전해 달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는 것을 채권 행위, 의무 부담 행위라고 얘기를 하죠. 민법 총칙할 때 제일 어려웠던 주제 해서 채권 행위 또는 의무 부담 행위라는 세 가지밖에 없었죠. 매매, 교환, 임대차, 이런 것은 뭐가 된다? 채권 행위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채권 행위, 의무 부담 행위라고 하는 것은 자신에게 그 목적물에 관한 처분 권한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그 자체는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는 것이 채권 행위 또는 의무 부담 행위라고 얘기를 하고요. 물권 행위는 자신에게 처분 권한이 없다면 그건 뭐가 된다? 무효가 되는 것을 물권 행위.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물건이 아닌 X물건은 A라는 사람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데 갑이 이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채권 행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갑이 진짜 을한테 등기를 넘겨준 것이 아니라 넘겨주기로 약정을 하는 거. 그래서 전부 타인 권리 매매에 해당되는 이 사안도 채권 행위니까 일단 유효한 것으로 볼 수가 있다. 그런데 이 X 부동산의 등기부 자체를 을한테 만약에 넘겨주는 행위, 이걸 뭐라고 한다? 물권 행위 또는 처분 행위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건 무효가 되는 거죠. 지 물건 아닌데 서류 조작해서 을한테 넘겨줬다고 해서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해서 다시 갑시다. 자신의 물건이 아닙니다. 전부 타인 권리 매매라고 하는 거. 계약을 체결하는 것 자체는 어떻다? 그것은 유효하다.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게 되면 갑은 을에게 등기 넘겨줄 의무를 지게 되고 을은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 여기까지가 뭐가 된다? 채권 행위가 되게 된다. 이걸 그림을 다시 한번 가서 볼까요? 이런 경우를 갖고 다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 소유의 X 부동산. 자, 갑이 자신의 물건을 누구한테?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 매매 계약을 체결한다. 그럼 매매 계약 자체는 뭐가 된다? 채권 행위라고 이렇게 봐야겠고요.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게 되겠죠. 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는 것을 뭐라고 한다? 물권 행위라고 부르게 된다. 그래서 지물건 지급할 때는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X 부동산이 병소유이다라는 전제에서 갑이 X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된다. 이건 갑이 뭘 하면 돼? 을한테 사가지고 병한테 이행기까지만, 을에게 자 이행기까지만 등기를 넘겨주면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걸 뭐 매매 계약 자체는 뭐가 된다? 매매 계약은 채권 행위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혹시 해준다라고 하면 이걸 뭐라고 그런다? 물권 행위 또는 처분 행위. 자, 그래서 병 소유의 X 부동산을 갑이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 이 자체는 어떻다? 유효하다. 그래서 갑은 이전 등기를 해줄 의무를 지게 될 테고 지물건이 아니면 이전 등기를 못 해주게 되면 을은 갑에 대해서 해제하고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계약 해제하고 뭘 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게 이슈가 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매매계약 자체는 설령 타인 권리 매매를 할지라도 유효한 것이 되게 될 것이고, 근데 서류를 조작해서 갑이라는 사람이 X부동산을 을에게 등기를 넘겨버렸다라고 한다면 이건 자기 물건 아닌 상태에 등기 넘긴 거니까 이건 뭐가 된다? 무효가 되게 된다. 그래서 물권행위, 채권행위의 개념을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전부 타인 권리 매매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된다. 지 물건 아닌데요, 타인에게 제3자에게 이 물건을 팔기로 한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그러면 자, 매도인은요 소유권을 확보를 하거나 알아서 지가 해서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의무를 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제 결국은 얘기가 안 돼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면은 매수인에 대해서는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해서 뭘 주장할 수 있다?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담보 책임을 묻는 방식이 대금 감액 청구, 계약 해제, 손해배상 청구라고 그랬단 말이야. 근데 매수인 입장에서는 받은 게 없으니까 대금 감액 청구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이제 선의 매수인, 자 뭐야? 계약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두 번째, 악의 매수인은요 계약 해제만 할 수 있다. 둘 다 공통적인 이슈는 대금 감액 청구는 허용되지 않죠.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악의 매수인이 유일하게 해야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저당권 등 얘기, 저당권 등 실행되게 되면, 그래서 권리를 취득할 수 없게 되면 그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해석상 이때 해제권까지만 행사할 수 있다. 얘는 한 번도 답이 되지 않습니다. 왜? 이 주제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뭐라고요? 바로 전부 타인 권리의 매매라고 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전체를 묶어서 한 문제를 구성을 하기 때문에 이걸 갖고 답을 뽑아낼 기한성은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거의 시험 문제의 답이 될 수 있는 것이 일부 타인 권리의 매매. 자, 우리가 등기 얘기, 자, 공유 한번 얘기 한번 해볼까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 어떤 토지에 대해서 60%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을이 4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상태다. 그런데 이게 갑이 병과 이 전부에 대해서 뭘 했다?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갑이 자신의 지분을 병한테 파는 것 자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공유물 전부를 바로 이 누구의 을의 동의 없이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그 결과적으로 을이 동의를 하지 않아서 갑은 병한테만 지분을, 자기의 지분만 넘겨줄 수 있는 상태가 된다. 그랬을 때, 자, 병이라는 매수인이 매도인 갑에 대해서 담보 책임 물을 수에 대해서 첫 번째 대금 감액 청구 할 수 있겠죠. 일부 지분 받았으니까 어떻다? 대금 감액 청구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 근데 60% 지분만 가지고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어떻다? 계약 해제 문제도 발생할 여지가 있게 될 것이다. 또 거기서 파생되는 주제로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선의 매수인이라는 사람 첫 번째 대금 감액 청구할 수 있고요. 계약 해제 그리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공통적인 이슈. 몰랐으니까 안날로부터 1년 이내 이런 권리 하자에 대해서는 안날로부터 1년 내에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악의 매수인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자, 병이라고는 악의 매수인은 이 40%의 지분이 누구한테 갑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병의 입장에서 60% 지분만 넘어왔어.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대금 감액 청구라고는 할 수 있겠죠? 원래 다 받기로 했는데 얼마? 60%밖에 못 받았으니까 대금 감액 청구
할 수 있다. 근데 매수인 병이라는 사람은 이 시점에서 갑이 60%, 을이 4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매매 계약을 전부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당연히 을의 지분이 자기한테 도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당연히 알 수가 있다, 없다?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굳이 이건 계약 해제 문제는 어떻다? 발생하지 않는다. 계약 해제 문제 없으니까 손해배상 문제도 당연히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 타인 권리의 매매. 다시 스토리 가야 돼. 일부 넘어왔어. 그러니까 대금 감액 청구의 문제 발생할 것이다. 근데 선이었을 때는 이것만 가지고는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라고 하면 계약 해제 문제, 손해배상 문제로 가게 될 텐데 선이니까 언제 안날로부터 1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선이니까 언제 안날로부터 1년. 사실은 이 전부 내용을 다 아는 것보다 문제 구성할 때는 안날로부터 계약 한 날로부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쉽게 구성을 합니다. 말이 쉽지 이 전체 그림을 잡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선이 나오게 되면 항상 안날로부터 1년 이런 얘기 가야 되겠고요. 그래서 악의 매수인은 대금 감액 청구만 할 수가 있다. 또 하나의 출제 이슈. 자, 수량보조 일부 멸실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 갑소유의 X부동산 등기부에 200평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걸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근데 등기부가 잘못된 거야. 우리가 이제 공간정보법을 보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토지에 관한 사실관계라고 하는 것은 토지 대장에도 등록돼 있고 등기부에도 등록이 돼 있다. 근데 뭐가 중심이 된다? 토지 대장이 중심이 되게 된다. 그래서 이 토지가 기존에 200평이었는데 실질적으로 토지 분할 절차를 거쳐서 얼마? 150평짜리 토지가 된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막상 이제 을이라는 사람이 매매 계약을 통해서 물건을 인도를 받고 토지를 인도를 받고 보아하니 얼마? 150평밖에 아니더라 라고 했을 때 을의 입장에서 뭔가 받은 게 있죠. 받은 게 있기 때문에 대금 감액 청구라고 하는 거 할 수가 있다. 이게 이제 하나의 이슈가 되게 될 것이다. 대금 감액 청구를 할 수가 있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200평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때는 모두 가능하다. 해제하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악의 매수인, 이게 150평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이 악의 매수인, 정신병자죠. 근데 200평 토지라고 믿고서 계약을 체결했다. 이때는 악의 매수인은 전혀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해서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 주된 이슈 두 가지 우리가 헷갈리게 되는 것이 바로 권리의 일부 타인 권리의 매매 얘기하고요. 수량부족 일부 멸실의 주요 이슈가 됩니다. 다시 계속해서 보실 것이 이게 이제 몰빵해서 가야 되는데요. 일부 타인 권리 매매라고 해서 선의의 매수인이라는 사람 일단 대금 감액 청구, 계약 해제, 손해배상의 청구 등 다 따져 물을 수가 있게 될 포인트 안날로부터 1년. 한편 악의 매수인의 경우에는 대금 감액 청구는 가능하겠지만 해제나 손해배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왜? 이미 다 알고 있었잖아. 이런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니까 매수인한테 담보 책임을 물게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한편 자, 수량 부족 일부 멸실, 선의의 매수인이라는 사람 대금 감액 청구, 계약 해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라고 역시 안날로부터 1년. 이에 비해서 악의 매수는 어떻다? 담보 책임을 아예 물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마지막 주제예요. 저당권 등 실행에 따라서 권리를 취득할 수 없게 된 매수인. 선의 악이 불문하고요. 일단 스토리가 이래 가는 거죠. 갑소유의 X부동산에 대해서 이런 경우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저당권이 하나 설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갑소유의 X부동산에서 을명의 저당권이 설정이 돼 있는데 이 X부동산에서 갑과 을 사이에 매매 계약이라는 것이 성립하게 될 것이고 이제 을명의로 등기를 넘겨주기로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예를 들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전에 먼저 이 저당 목적물이 경매가 실행돼서 을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거나 또는 을이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경매가 실행돼서 또 을이 소유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 이때 자 받은 게 양쪽도 없어. 선이든 악이든 불문하고 저당권 실행돼 버리면 매수인 을은 받은 게 아무것도 없죠.
따라서 대금 감액 청구는 문제가 되지 않을 테고 계약 해제 손해배상이라는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근데 출제 포인트 악의의 매수인이 유일하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었던 게 뭐가 된다? 저당권 등 실행. 그러니까 이런 얘기지. 악의의 매수인 입장에서는 내가 매매 대금을 지급할 테니까 네가 그걸로 저당권 정리하고 나한테 소유권 이전기를 넘겨다오. 이렇게 얘기했던 사안입니다. 근데 그 돈만 받고 저당권 등을 정리하지 않아서 피해를 받게 된 악의의 매수인. 이 사람도 보호받을 가치가 있기 때문에 바로 계약 해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서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하나하나 줄줄줄 외울 수는 없어요. 주로 이슈가 되는 게 일부 타인 권리 매매하고요. 수량 부족, 그 다음에 저당권 등 실행 이런 것들이 주요한 이슈가 되게 됩니다. 이걸 하나하나 케이스 바이 케이스 절대 안 돼요. 항상 머릿속으로 그 순간순간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정리를 하셔야 돼. 받은 게 있다. 그러면 대금 감액 청구에 문제가 발생한다. 받은 게 있는데 그 목적 달성할 수 없거나 또 받은 게 아예 없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때는 계약 해제 문제 발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손해배상 문제도 발생할 여지가 있다. 그런데 악의의 매수인과 관련해서는 손해배상 유일하게 청구할 수 있는 게 뭐가 된다? 저당권 등 실행. 딱 이 정도까지. 그 외 면책특약 알면서 고지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될 것이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손해배상 청구 얘기가 나오게 될 텐데 이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해서 쟁점 삼아냈던 거 악의의 매수자 다시 매수인의 귀책 사유가 있으면 그 부분도 손해배상액 산정에 고려를 해야 된다. 이 정도가 바로 매도인의 담보 책임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1분 안에 한 문제 딱딱 풀어내기는 사실 만만치가 않은 주제가 되게 됩니다. 이런 것을 이름하여 권리의 하자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물건의 하자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물건의 하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거의 시험 문제 이슈가 안 돼요. 그래서 아파트를 샀습니다. 근데 뭐 아까 저당권이 있네, 없네, 이런 거라든가 지분이 다 넘어오네, 안 오네, 이런 것들을 권리의 하자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아파트를 샀는데 말이에요. 어떤 경우가 있다. 물 새고 있고 쌩 난리가 난 상황이다.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매수를 했다. 이런 것을 이름하여 뭐라고 한다? 물건의 하자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근데 물건의 하자는 이걸 시험에 내면 그냥 찍고 넘어가는 게 합리적인 방법. 다만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자, 우리가 특정물 매매라고 해서 별거 아니고요. 아파트 201동 604호를 매매를 했다. 근데 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파트를 매수한 넘겨줬는데 그때 이제 베란다에 뭐 예를 들어서 결로가 되게 심하다라든가 상태가 장난이 아니다. 근데 그걸 매수인 미처 확인을 못하고 샀었다라고 하게 되면 이걸 뭐라고 그런다? 바로 물건의 하자, 특정물 매매 물건의 하자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듣고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아까 권리 하자는 아까 선의 매수인 같은 경우 안날로부터 1년, 그 다음에 악의 매수인 같은 경우는 뭐야? 계약 한 날로부터 1년. 이렇게 이제 제척 기간을 두고 있는 데 비해서 물건의 하자는 바로 6개월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 전제가 되게 됩니다. 6개월내 어떻다?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있다. 그래서 자, 목적 달성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선의 무과실의 매수인 손해배상 등은 청구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목적 달성할 수 없으면 아예 계약 해제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인데 그냥 듣고 버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중개업할 때는요, 이 특정물 매매에 있어서 이게 이슈가 돼요. 아파트에 하자가 있는 상태에서 매수인이 잘 모르는 상태에서 입주를 해서 보니까 어머, 안쪽에 벽이 다 그냥 쌩 난리가 났네 라고 했을 때 그때 뭘 얘기할 수 있다? 목적물의 하자라고 해서 손해배상이라든가 경우에 따라서 계약 해제 등의 문제, 현실적으로 다 손해배상의 문제로 넘어가겠죠. 아파트가 무너지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테니까. 그래서
이렇게 자 해서 6개월이라고 하는 거 6개월이라는 게 선이니까 몰랐었죠? 그럼 당연히 논리체계상 뭐야? 안날로부터 1년 이렇게 선이 무과실의 매수인에 대해서는 목적물에 하자. 우리는 어차피 현실에서 특정물 하자면 문제가 될 테고 종류물 하자 이런 것들은 중요한 쟁점이 되지 않습니다. 뭐 저런 거 있잖아요. 요 근래 이제 사회적으로 보도 막 인터넷 국제적으로 보도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중국에서 마스크를 수입했는데 뭐 흠결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이제 소위 종류물에 해당이 되겠죠. 마스크 100만 장 이렇게 구입하기로 했는데 물론 이제 국제 관계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우리 현행 민법을 바로 적용할 여지는 아닌데 굳이 예를 들면 한국에서 마스크를 50만 장을 사고 팔기로 했다. 요즘에 이슈가 됐던 게 그런 거 있었잖아요. 지자체에서 코로나 사태가 좀 이렇게 시끌시끌할 때 마스크를 어떤 업체에서 뭐 10만 장, 20만 장을 샀는데 그게 뭐 제대로 이제 방역이 안 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그때 이제 굳이 논의할 수 있는 개념이 뭐가 된다? 바로 종류물의 하자라는 개념과 연계가 되게 됩니다. 큰 의미 없고요. 어차피 이런 거 손대버리면 손도 더 이상 이런 문제 갖고 작정을 하고 내면 손 못 댑니다. 의미 없어요. 우리가 지금 담보책임 파트에서 많은 문제가 구성이 되지 않아요. 대신 또 포기할 수도 없는 것이 뒤에서 논의가 될 교환계약 얘기를 할 때 끊임없이 나오는 게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말들을 툭툭 던져놓게 돼 바로 얘도 교환계약도 유상계약이기 때문에 소위 담보책임에 관한 내용을 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 이것이 담보책임에 관한 쟁점인가 보다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니까 대금 감액 청구 계약 해제 손해배상 청구로 대표되는 것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경매에 있어서 하자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지금 30회대가 구성이 됐는데 잘 됐어. 앞으로 안 나올 테니까 이게 지금 6, 7년에 한 번씩 구성되는 주제인데 딱 2개 보고 버리셔야 돼. 이거 경매 절차가 모여있으면 어떻다? 담보책임 자체 성립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경매 대상물 자체 하자가 있을 때 담보책임은 성립되지 않는다. 그래서 경매 절차가 무효가 돼버리면 어차피 모든 게 무효가 되기 때문에 원상회복의 문제로 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동시이행이 항변권 부인됐던 것이 그런 거 있었잖아. 배당금 반환 채권, 배당금 먼저 반환돼야지 소유권 이전기 말소 의무가 성립하게 된다. 그래서 배당금 반환 의무가 선이행 의무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의무가 후이행 의무, 그 얘기와 같이 연계가 되어 있고요. 하나 더, 물건의 하자라고 하는 것은 경매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아까 이런 거 있었잖아요. 아파트를 매수를 했는데 안쪽 벽에 그냥 아주 개판 5분 전이네. 수리하려면 겁나 많이 들어가겠네. 선이 무과실의 매수인은 안날로부터 얼마 6개월 내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즉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얘기가 있었어. 근데 경매물을 아파트를 경매로 낙찰을 받았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완납한 때 어떻다? 그 권리를 취득을 하게 된다. 이렇게 돼 있었죠. 근데 그 낙찰받은 아파트에 들어가 보니까 와우, 이게 이제 집안이 개판 5분 전이야. 그래서 벽에 금이 가고 등등등 이런 것을 가지고는 어떻다?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 경매에서 담보 책임을 물어버리면 경매 절차 자체가 개판이 되게 됩니다. 경매 낙찰받은 사람이 벽에 금 갔다고 담보 책임을 물어서 예를 들어서 대금 감액 청구라든가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 청구 이런 문제가 나와버리면은 경매 절차 자체가 진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물건에 관한 하자라는 것은 책임을 묻지 않는다. 그리고 경매 절차가 전체가 무효가 되게 되면 이때는 담보 책임의 문제는 아예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식이 돼요. 상당히 설명드릴 건 많은데 시험 문제를 풀어갈 때도 만만치가 않아요. 근데 이 정도 뉘앙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담보 책임은 한 번만 세팅을 해보면 괜찮아. 첫 번째,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한 담보 책임이라고 하는 거. 이때 매수인의 귀책 사유도 고려해야 된다. 두 번째, 면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 면책 특약이 있다 할지라도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알면서 고지를 안 했다. 매도인이 알면서 고지 안 했다. 그러면 이때는 담보 책임 면책 특약이 있다 할지라도 책임을 매도인의 담보 책임 면할 수 없다.
전부 타인 권리 매매. 머릿속으로 생각해 봐야 돼. 하나도 취득한 게 없어. 대금 감액 청구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럼 선의 매수인은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악의 매수인은 계약 해지할 수 있지만 손해배상은 안 된다. 손해배상은 유일하게 인정됐던 게 뭐야? 저당권 등 실해. 이것만 계약 해제. 다음에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한다. 일부 타인 권리 매매 해서 60대 4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6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요. 전체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몰랐던 선의 매수인 이런 사람은 첫 번째 대금 감액 청구, 계약 해제,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의 문제 등이 발생하게 된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이슈가 됐었고요. 악의 매수인은 대금 감액 청구만 가능하고 나머지는 어떻다 하기도 알았던 책임 이런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수량 부족에 있어서는 아예 악의 매수인은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없었죠. 자, 150평짜리를 200평이라고 산 사람 전혀 보호받을 가치가 없다라고 했던 것이고요. 선의의 매수인이라는 사람 일부 받았죠. 자, 대금 감액 청구, 그 다음에 계약 해제,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저당권 등 실행 관련해서 자, 악의 매수인 계약 해제 외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경매 관련해서 물건의 하자, 담보 책임 물을 수 없고요. 절차가 무효 있을 때 담보 책임 물을 수가 없다. 잠시 끊었다 이제 문제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매도인의 담보 책임 등에 관한 문제 보겠습니다. 매매 계약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해서 매매 목적인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해서 매수인에게 이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해서 타인 권리의 매매, 그게 전부가 됐든 일부가 됐든 그 매매 계약 자체는 유효한 것이고, 유효하다는 얘기는 채무자, 일정한 채권자, 채무자, 매도인과 매수인 일정한 채권 채무가 발생한다. 매도인 입장에서는 소유권 이전 듣기 해줄 의무를 지게 된다. 해서 이 얘기를 달리 표현하면 전부 타인 권리 매매, 일부 타인 권리 매매도 유효한 계약이 되게 된다.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채무를 이행을 해야 된다. 1번 오른편 구성했고요. 매매 계약에 관한 비용,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사자가 균분해서 부담하게 된다. 특약이 없으면 균분. 다만 특약이 있다면 그 특약에 따를 것이다 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임의 규정 중에서 자, 담장 설치 비용이라고 하는 거, 설반 측비라고 하는 건 있었고요. 저당권, 자, 부합물 종물에 미친다라고 하는 것도 임의 규정이었었고요. 세 번째 매매 비용이라고 하는 것도 임의 규정. 마지막 이슈가 바로 동의 없는 전대차에서 임대인이 해지를 할 수 있다라는 조항도 임의 규정. 그래서 특약이 있게 되면 그 특약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그래서 동의 없는 전대차에 대해서 만약에 저게 있겠죠. 임대인의 해지권을 배제하는 특약이 있다면 이때는 해지권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할 것. 3번 자, 끝은 머리 책임을 면한다라고 해서 틀리게 뽑았죠. 바로 면책 특약이 있는데 매도인이 알면서도 고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때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전체 그림을 물어보는 그런 문제. 자, 4번 지문. 목적물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때 그 목적물 인도 장소에서 대금을 지급해야 된다 해서 그냥 깔아주는 지문. 동일 기한 추정하고 동일 장소라는 개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5번. 당사자 일방에 대한 의무 이행의 기한이 있을 때 상대방 의무 이행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물론 특약이 있다면 그 특약에 따르게 될 것이다. 해서 자,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따로 이 이행기에 대해서 특약을 넣지 않고 5월 10일 날 등기 넘겨주기로 한다라고 한다면 5월 10일 날 매매 대금도 지급을 해야 된다. 동일한 기한으로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 문제 가서 보겠습니다. 하자담보 책임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 그래서 건축 목적으로 매수한 토지에 대해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다라고 하면 이건 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한다. 해서 아까 아파트 샀는데요. 벽이 다 한쪽이 무너져 내려버렸다. 그런 것을 가리켜서 목적물의 하자, 권리의 하자라는 것은 아까 전체 넘어오지 않거나 권리를 취득할 수 없게 되거나 이런 것을 권리의 하자 해서 1번 오른편, 2번 지문요. 하자 담보 책임으로 발생하는 매수인의 계약 해제권 행사 기간은 제척 기간. 해서 아까 우리 이제 권리 하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봤었죠. 선의 매수인 한 날로부터 1년. 그다음에 악의 매수인 계약 한 날로부터
1년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 기간 지나면 더 이상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라고 할 것. 세 번째요. 하자 담보 책임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 청구권도 소멸시효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우리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본적으로 10년, 손해배상 채권의 소멸시효 기본 3년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계약 해제 다음에 나왔던 것이 손해배상 청구라든가 또는 매매 목적물 그 물건의 하자 관련해서 6개월 내에 지금 계약 해제나 또는 손해배상 청구의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될 텐데 이것도 그 일정 기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기간 3년 경과되면 더 이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없다 해서 계약 해제만 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안 했으면 3년 지나면 시효완성으로 소멸하게 된다. 이 얘기가 우리 상인법 파트를 가서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바로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라고 하는 것 관련해서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하지 않았을 때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임대차가 종료된 날 손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임대차가 종료된 날부터 3년 내 손해배상 청구하지 않게 되면 이때는 시효완성으로 손해배상 채권 소멸하게 된다. 이런 얘기와 같이 연계가 됩니다. 4번. 보니까 매도인이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고지하지 않았을 때 끄트머리 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요렇게. 요 주제도 한번 답도 됐었고, 사이드 지금. 그 다음에 이제 5번. 매도인의 담보 책임 무과실 책임이므로까지 맞아요. 근데 이게 필요 없는 소리고. 하자의 발생, 그 다음 확대 등의 매수인의 잘못이 있다면 이것도 고려해서 손해배상 범위를 정해야 된다. 그래서 4번, 5번 질문이 좀 어렵죠. 전체적인 그림을 묻는 그런 영역이 되겠습니다. 해서 28회 때 나왔던 거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아까 우리 문제 중에서 언제였더라? 바로 25회 때 나왔던 문제. 면책특이야 28회 때 손해배상의 범주 관련 전체 그림을 물어봤던 게 25회, 28회 때 나왔던 문제.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리게 될 주제가 부동산의 매매 계약이 수량 지정 매매인데, 이게 이제 계약 면적이 미치지 못한다. 실제 면적이 미치지 못한다. 수량 부족이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럼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야 돼. 선의의 매수인은 일부 받았죠? 대금 감액 청구할 수 있죠? 계약 해제할 수도 있겠죠?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악의의 매수인은 대금 감액 청구는 가능하지만 다른 책임 물을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경우의 수로 따져야 되지 그냥 처음부터 드립다 외우려고 하면 오히려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의 매수인 대금 감액 청구를 할 수 없다. 답 1번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뒤에 볼 것도 없어요. 그래서 뭐 받았잖아요. 받았으면 당연히 없다. 대금 감액 청구는 가능하다. 해서 1번 아주 쉽게 뽑아냈었고요. 나머지가 까다롭습니다. 악의 매수인은 손해배상 청구할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는 악의 매수인에서는 딱 한 가지 저당권 등 실행 이것만 얻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번 담보 책임에 관한 권리 행사 기간은 안날로부터 1년. 이게 뭔 소리냐면은 수량 부족에 있어서는 악의 매수는 아예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구만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선의의 매수인만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선의의 매수인은 언제? 안날로부터 1년 이렇게 가야죠. 다시 갑시다. 수량 부족에 있어서 선의 매수인은 대금 감액 청구, 계약 해제, 손해배상 청구 다 가능하다. 악의 매수는 아예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가 돼야 되죠. 이건 미리 알면서 이렇게 샀던 케이스니까. 그래서 이 3번 질문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4번 계약 체결성의 과실 책임. 이거 지금 시험 지문에 7년 동안 2번 나오는데 버리자고 그랬어요. 계약 체결성의 과실 책임은 아예 신경 끄고 가시자. 그 다음에 5번 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인이 매수하지 아니었을 때 선의 매수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대금 감액 청구하고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누가? 선의의 매수인. 안날로부터 1년. 그래서 답은 사실은 대단히 쉽게 구성이 됐습니다. 자세히 내용을 모르더라도 일부라도 받았다라는 전제가 쌓이게 되면은 대금 감액 청구의 문제로 넘어가게 될 것이다. 그게 이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계약 해제 문제로 넘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셨고요. 그리고 나서 그래서 답은 1번. 이거 좀 쉬웠던 것 같아. 28회 때 문제. 그 다음에 24회 때 문제. 매도인의 담보 책임 등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1번
듣도 보도 못한 얘기 나와 있습니다. 무시하시면 됩니다. 2번 지문, 반가운 지문 나와 있어요. 저당권 나와 있죠.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매수인, 소유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출제를 하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뭐냐면은 매도인이 저당권을 말소를 해줘야 되는데 매도인이 그걸 안 하고 있어요. 경매 넘어가려고 경매 신청해서 경매 개시 결정이 등기, 즉 압류 효력이 발생한다. 그랬을 때 매수인이 우선 급한 대로 자기 돈으로 떼워 넣고 경매를 취소를 하고 나서 매도인에게 요 당연히 돌려달라고 주장할 수 있다. 자, 하여튼 뭐 요것도 자주 보는 지문 아니고요. 3번 매매 목적이 된 부동산에 대해서 대항력을 갖춘 임대차가 있는 경우, 자, 선의 매수인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것도 공부 안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어떻다? 해제할 수 있다.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대금 감액 청구의 문제로 넘어가게 된다. 그 다음에 4번 매매 목적인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고 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하지 아니했을 경우 악의 매수인 해제권 행사할 수 있다 해서 다른 거 다 떠나서 안 날로부터 1년. 이미 틀렸죠? 악의 매수는 뭐야? 계약 한 날로부터 1년. 이렇게 이제 가야 되는 거죠. 논리 체계 자체가. 그래서 굳이 해석하면 일부 타인 권리의 매매에 있어서 악의 매수인은 자, 바로 일부 받았죠? 해서 대금 감액 청구할 수 있다. 근데 이미 알았으니까 계약 해제 문제는 어떻다?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가야 되는데 설령 그걸 모르더라도 악의 매수인 뭐라고요? 안 날로부터 1년. 안 날로부터가 틀렸지. 선의 매수인이 뭐라고요? 안 날로부터 1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5번 매매계획 당시에 목적물 일부가 멸실됐을 때 감액 청구할 수 있다. 이 얘기가 24회 때 옳게 나왔고 이 문제 틀린 것은 4번을 가지고 구성을 했어요. 4번을 가지고 구성한 사례. 그리고 아까 25회 때인가 나왔던 문제 뭐가 나왔냐면 일부 타인 권리의 매매라고 해서 선의 매수인 수량 부족해서 선의 매수인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 해서 이걸 갖고 답을 뽑아요. 그래서 24회 때 문제하고 25회 때 문제를 비교를 해보게 되면 24회 때 5번 지문 나왔었죠? 대금 감액 청구할 수 있다. 수량 부족에서 일부 멸실이 됐을 때, 수량 부족이 있을 때 선의 매수인 대금 감액 청구할 수 있다. 요거 나와 있죠? 해서 제가 쭉 기출문제를 보다 보면 그런 게 있어요. 그 전해에 나왔던 5번 지문 있지 않습니까? 제일 뒤에 있는 지문 있잖아요. 요걸 가지고 그 다음에 또 끌고 들어오는 그런 경향성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요건 뭐 그렇게 안 가더라도 좀 쉽게 풀 수 있었던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보셨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26회 때 문제 볼까요? 매도인의 담보 책임 등 옳은 것을 고르시오. 타인의 권리를 매도한 자가 그 전부를 취득해서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을 때 악의 매수인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라고 해서 틀리게 뽑아냈습니다. 전부 타인 권리의 매매 등 관련해서 악의 매수인이라고 하는 사람, 악의 매수인 대금 감액 청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해제까지는 가능하다. 근데 아까 우리가 이런 얘기했죠. 전부 타인 권리 매매는 출제 포인트가 아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옳은 것을 고르셔야 할 때 전부 타인 권리 매매를 가지고 틀리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2번 지문요. 반가운 아이 나와 있죠?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매수인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설령 악이라고 할지라도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는 게 뭐라고요? 저당권 등 실행에 따라서 권리를 취득할 수 없게 된 악의 매수인 해제하고 뭐 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유일하게 악의 매수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케이스가 뭐라고요? 바로 저당권 등 실행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가게 됩니다. 3번 매매 목적인 권리 전부가 타인에 속해서 권리의 전부를 이전할 수 없을 때 선의 매수인에게 매도인은 실효이익을 배상한다. 오른편인데 신경 쓰지 마실 것. 4번 질문이요. 매매 목적 부동산의 전세권이 설정됐을 때 선의 매수는 계약 목적 달성 여부 관계없이 해지할 수 있다. 틀렸고요. 계약을 달성할 수 있으면 감액 청구.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해제 문제 어렵습니다. 쫓아가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했을 때 선의 매수인이 갖는 계약 손해배상 청구권. 자, 계약 한 날로부터 틀렸죠?
선의 매수는 이제 안날로부터 1년 이렇게 가요. 안날로부터 1년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안날로부터 1년.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사실은 실질적으로 2번이나 5번 정도만 좀 무난하게 구성되는 지문이 돼요. 그래서 담보 책임 파트는 하여간 좀 비워두셔야 돼. 이걸 줄줄줄 경우수를 1분 안에 이건 무엇이고 저건 무엇이고 이렇게 쫓아가시면 안 됩니다. 너무너무 까다로워져요. 그래서 2개 정도 체크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담보적인 파트 보통 이제 수험생들이 전에 공부하는 거 보면은 이게 이제 표 하나를 쫙 만들어 갖고 코팅을 해갖고 냉장고에 딱 붙여놓고 오며 가며 이게 자주 봐가지고 외우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죽기 살기 해도 그렇게 안 외워져요. 냉장고에 붙여져서 외울 수 있는 것은 치킨집 전화번호밖에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 파트는 애초에 공부를 해 가실 때 비우고 가시는 게 하나의 방법. 자,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 주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권 보전의 가등기가 맞춰진 갑소유의 X 건물에 대해서 병이 경매를 신청을 했다. 자, 경매 절차에서 자, 매각 대금을 완납한 정명의로 X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맞춰졌고 매각 대금이 병에게 배당이 됐다 해서 이게 이제 말도 못하기 어려운 주제 경매에 있어서의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자, 지금 이제 문제를 보면 하자, 담보 책임 이런 거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외울 거 2개밖에 없었어. 경매 얘기는 비우고 가자고 그랬어요. 경매 얘기는 거의 너무 복잡해서 변수가 많아서 외워서 맞출 가능성이 너무 낮고 출제 비중도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2가지 경매 절차가 아예 무효였을 때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도 다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 2개만 외워서 끝장을 보자고 그랬어. 자, X건물 자체에 하자가 있을 때 이때는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 경매 절차가 무효였을 때도 다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 그런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서 2번 틀리게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손해배상이니 계약 해지니 대금 감액 청구니 이런 게 다 뭘 의미한다고요? 담보 책임의 유형이 된다. 그래서 이 문제는 불편하셔도 2가지 경매 절차가 무효했을 때 담보 책임 물을 수 없다. 경매 절차에 있어서 목적물 자체의 하자,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는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 2가지 이슈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2번 틀리게 구성했고요. 나머지는 쫓아가실 주제가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념을 보셨고요. 그래서 답은 2번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나머지 보실 거 없어요. 이거요, 일 없이 그려봐봤자 아무런 의미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 같은 경우는 중간에 이제 경매 정도의 개념을 보시고 이거 문제를 지문을 보면은 대충 맞출 수가 있어요. 딸랑 2개 외운 거 갖고 쇼부를 보는 거니까. 그런데 이걸 막 그림을 그리고 갑과 을과 병의 관계를 그리고 이렇게 해버리면 시간 자체가 너무 많이 소요가 되고 어차피 맞출 개연성이 너무 작아요. 그래서 다시 기억하십시다. 경매 관련해서 지금 29회 때 한번 구성이 됐거든요. 해서 지금 경매 절차가 무효했을 때 담보 책임 물을 수 없다. 그리고 하나 더 기억하실 게 뭐라고요? 바로 목적물의 하자가 있을 때도 다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 그럼 이제 31회 때 혹시 출제인이 각 잡고 이걸 또 한번 죽으라고 내게 되면은 그때 답은 보나마나 얘를 가지고 출제를 삼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선의 무과실의 매수인은 6개월 내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6개월 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틀리게 구성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 경매 얘기는 아예 퉁쳐서 바로 치고 들어가셔야 돼요. 29회 때 나왔던 주제 경매에 있어서 바로 담보 책임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2개 이슈만 가지고 가실 것. 그 다음 넘어가서요. 지금 여기까지 해서 지금 담보 책임 보셨고 잠시 끊었다가 교환 계약 관련해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